네, 안녕하세요. 1월 8일 배상훈 정정군의 막장 토론회 정정군입니다. 하이 배상훈입니다. 빨간 옷이 너무 어울려요. 원래 빨갱이들은 어디서 이런 거 안 입는데. 아니 그걸 누가 말을 해야지 왜 당신이 자기 스스로 내가 뭐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말했는데 뭐 예. 불만 있어? 자, 우리 막장 토론 첫 방송은 화요일로 했는데 화요일은 이제 편파 TV로 나간 거고 우리 배상훈 채널에서는 처음이네요. 2022년 호랑이 예. 때 첫 방송입니다. 해피한 2022년 되시고요. 예. 모두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다들 근데 뭐 그 코로나 시대에는 다들 이제 건강 특히 조심하라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예. 네, 건강 조심하시고 자영업자분들 멘탈 잘 챙기시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오미크론 이거는 전염성은 강한데 치명률이나 강도는 좀 약하다면서요,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오미크론이 그 우세종이 되는 게 델타 변이보다는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바이러스의 세계에서는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높다고 걔네들이 잘난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잘난 기준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인간에 대한 공격성인 거지.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그 이전보다 진화된 존재이지만 꼭 진화의 요소 중에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배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을 잡아먹는 그게 더 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호모 에렉투스와 사피엔스를 나누거나 그럴 때 사피엔스가 더 진화된 종이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에렉투스가 그 종 자체가 더 어떤 아이덴티티가 높지만은 사피엔스가 그런 부분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세종이 됐다. 그런 얘기 같은 맥락일 겁니다. 예. 어쨌든 정미행님 복 많이 받으시고 화연님 한다나님 대박 나세요. 스르르님 발리님은 처음 뵙나? 빌리님이요? 발리님. 빌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물론 오늘의 1착은 퀵리치님 그리고 퀵리치님, 포청천님 이렇게 가장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CSI님, 예. 로라님, 예. 퀵리치님 1착을 한 선물로 경찰 상담사가 되려면 경찰 트라우마 센터에 취직하면 제일 빠릅니다. 그걸 어떻게 취직할 거냐면 경찰 트라우마 센터에 가서 거기에 일하는 분한테 직접 물어보면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는 코스를 잘 모릅니다. 외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퀵리치님 서울에 있는 경찰 트라우마 송파에는 경찰병원이 있습니다. 가서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 있는 경찰 그 하시는 그 일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아주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잘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니 넘버 난 저 옥다방 고양이님은 이때까지 옥탑방 고양이도 생각했네. 옥다방이네. 아유 참. 이런 씨. 나이가 드니까 눈도 가물가물합니다. 좀 멀리 보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옥다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KBS ETV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거를 두 가지 합쳐갖고 센스 있게 지은 겁니다. 이거 지금 바쁜데 그 텔레비도 보십니까? 나는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정임님, 리치님. 예. 어제 승질이 나갖고 어제 열받는 일이 있어갖고. 왜? 난 어제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즐거운 일. 나는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고려사이버대학 총장한테 제가 뒤통수를 한번 만진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세게. 그 인간 생각이 나서 막 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됐어요. 뭐 좋은 일은 나누고 뭐 네. 푸뱅크님. 네.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도 사건 사고는 참 또 안타까운 일들이기도 하죠.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또 우리 안타까운 소방관들이 순직한 사태가 발생했죠. 네. 세 분이나. 그러니까 소방이면 굉장히 그 현장에서 경력이 많습니다. 예.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6개월도 안 된.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숙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를 이 상황이 금방 알려주는 작년 그 7월 달인가요? 작년 그 2000 예. 쿠팡 물류센터 사고에서
이천 경찰서 구조대장 광주 소방서 구조대장. 네. 구조대장께서 또 안타깝게도 또 목숨을 잃은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때는 우리가 아니 그 이천에서 그 사고가 발생하고 그 구조대장이 그 광주 소방서 구조대장이었는데 지원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저기 배상훈 선생 동생이 이천 소방서였나요? 네, 이천 소방 계시죠. 예. 거기 그분이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죠. 그때 제가 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안타깝고 비극적이게도 이런 사건은 또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판박이로 똑같이 발생한 겁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발생했죠. 왜 그러느냐? 거기 가서 눈물 찔끔 흘리는 그 정치인 새끼들이나 뭐 관료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도 면밀히 살펴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고 똑같이 판박이 쳐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기 가서 눈물 흘리는 새끼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그 이제 대통령 후보부터 시작해서 뭐 총리부터 다 뭐 오늘 아침에 대통령 갔다는데 그런 제가 그래서 어제 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하는 거는 그건 진짜 그건 나쁜 놈들인 겁니다. 왜? 아니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6개월 뒤에 그것도 생떼 같은 목숨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책임지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닙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보면 뭐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자기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사태를 보통 순직이라고 하는데 뭐 경찰관이나 뭐 군인이나 공무원 특히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순직이라면 그냥 연상되는 게 소방관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소방관의 직업 자체가 워낙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직업이기도 한데 이게 그냥 그런 위험한 직업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안타까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자주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떤 천재지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문제, 구조의 문제, 인재의 성격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사고가 미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 발생하지도 않지만 발생해도 반복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어떤 특정 구조 상황에서 투입 명령을 누가 내리고 그 투입하는 인원에 대한 전문성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거를 검토한다고 그 새끼들이 했잖아요. 그 눈물 오늘부터 어제 눈물 졌던 그 정치인이라든가 그 관료놈들이 소방 관련 청장 이런 놈들이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부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무작정 들어가라는다. 불라면은 이 미친 놈들이다. 그런데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또 못 구했다 뭐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하에서 불라도 들어가고 구조해야 되는 이런 매뉴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이유라든가 아니면 자기 책임 때문에 소방 현장 경험을 하지도 않은 새끼들이 소방청장이나 이런 놈들 다 그렇습니다. 거기 나온 대부분 행시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승진 못 해갖고 밑에서 그냥 퇴직하고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 위에 그 투입 명령 내리고 죽게 만들고 자기들 책임 없다고 지금 뒤로 빠져 있어요. 거기 있는 새끼들은 그 소방청장이나 그런 놈들이 이런 구조를 걔네들도 알고 있고 정치인 놈들도 알고 있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미봉책으로 나와서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반복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언론에서도 다뤄야 돼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다뤄야 돼요. 거기 갔던 대통령 후보놈들도 다뤄야 돼요. 왜 무작정 불나면 투입돼 갖고 소방관들이 희생되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느냐.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것도 실행이 되느냐도 또 확인이 그렇죠. 되는 그것도 거고. 확인도 안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너무 강고한 그 이 철밥통 세계의 상위 이 공무원 이 기득권 세계를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소방관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상층부에 있는 그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경찰놈들 이런 놈들이나 밑에 있는 그 저기 하위직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똑같은 구조에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거를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론도 정치인들도.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게 뭐 모든 소방관들의 이 순직이나 이런 사태가 안타깝지만 또 막내가 이번에 그 사망한 세 분 중에 막내는 올해 작년에 임용된 그렇죠. 6개월. 26살짜리더라고. 예. 우리 아들이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들어가는 구조는 그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근무한 사람들이 구조대로 많이 그러니까 이제 공채 정확히 특채가 돼 갖고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참 이게 그러는데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숙련이 된 다음에 투입을 해야 맞는 건데 6개월이면 사실은 소방학교 나오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허둥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훈련이 된 사람을 투입해야 되냐 이런 규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도 충분히 훈련이 된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숙련이 안 된 사람은 사실 근데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총알바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러 또 소방 대장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니까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2000 사태 때는 그 소방대장이 위험하니까 먼저 다 보내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못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한 된 건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엔 소방노동조합에서 소방노조에서 그렇죠. 예.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이런 냉동창고 물류센터 같은 데서 사고가 왜 재발되는 건가. 그게 이제 비용 절감 이후로 자재라든가 소재 같은 경우를 좀 뭔가 안전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싸구려로 갖다 붙였던 이유들이 그 물류센터나 이런 냉동창고 관련된 공사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다라고 그렇죠.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과는 별개로 소방노조에서 입장을 낸 것 중에 말씀하셨던 거 지휘부의 무리한 진압 책임, 그렇죠. 매뉴얼 문제, 그렇죠. 그리고 금방 똑같이 소방노조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대가리에 있는 놈들이 무슨 현장을 아냐. 그렇죠. 대가리 그러니까 지휘급에 있는 자들의 현장 경험은 평균 길어봤자 10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 이제 책상에서 펜트 돌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현장의 상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진압 명령 내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방노조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사람이 있었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무리한 진압 명령을 내려서 이런 일을 발생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상황적, 환경적 요인 말고 인적 측면에 대한 지적들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할 거야 아마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청에 있는 최고위 간부급들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얘네들이 거의 뭐 철밥통으로 그냥 있는 이 구조를 바꾸고 현장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 소방청을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게 이 소방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러고 실제로 이제 소방학교에서 투입하는 전문성 그리고 장비의 문제 지금 장비도 50분짜리 들어가지만은 50분이 되니까 더 급하면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50분짜리가 사실 20분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20분 해니까 이제 산소통 못하고 쓰러지고 죽는 이런 형태. 그러면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무겁지 않고 가벼운 형태 비싸지만은 이런 것도 이게 다 검토가 되어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왜 안 할까? 왜 나오면 지도 치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산 문제 이런 얘기 떠들어 대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이 화재 현장 상황에 맞는 화재 진압 매뉴얼을 다시 재정비하고 이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화재 진압 로봇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상황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죠. 로봇 투입 이야기. 장비 문제는 당연히 나온 이야기고. 그렇죠. 장비 문제는 우리가 지난 방송에 다뤘던 한전 하청 노동자 감전서 당할 때도 장갑 자체가 저런 그렇죠. 장갑이 아닌 일반 목장갑 끼고 한 이 처참한 현실인데 근데 이런 장비 문제는 특히 소방관한테는 아주 중요한 목숨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작년 사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뭐 우리 배상훈 선생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나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이번엔 노동조합이 처음 떠들었거든.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거야. 가만히 있어봐라. 소방관 노동조합이 있었나? 예전에 없었죠. 없어. 옛날에는 노동조합 자체가 안 됐어요. 불법이었죠. 공무원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대단히 뭔가 있었는데 그 공무원 중에서도 소방관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죠. 작년 7월 달에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이 된 게 실행이 된 거거든요. 그 작년 7월부터
소방관들이 참여하는 노동조합 한 6만 명 중에서 지금 한뭐 1, 2만 명 정도 가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처음으로 아니 현장의 목소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보통 보면 방송하다 따오게 되면 이제 소방관 개인 멘트 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현장에 직접 담당하는 그러니까 노동자 소방관들이 직접 조직을 만들고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그다음에 조금 힘이 실릴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보통 노동조합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무슨 노동조합이야 뭐 배부르고 뭐 등 따신 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 이 소방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와야지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옆에서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반영되니까 그래서 아까 그 소방노조에서 나왔던 설명 중에 하나가 아니 무슨 지휘부가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휘부에 별로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지난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책상 위에서만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 느끼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안전부나 예전의 내무부 관료들의 자리 그냥 뭐 자리로 생각하는 거 소방청이라고 하는 걸 자기 외청으로.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은 도외시되고 지들 자리 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번에 또 이제 지방자치 이게 소방직이 다 국가공무원화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다양하게 장비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적 쇄신의 문제들도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똑같은 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바뀌는 것이 없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소방노조가 출범할 때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 소방노조가 왜 우리 노동조합을 만드는가를 얘기할 때 요구 사항이나 이야기들 딱 나오는 이야기들이 딱 반복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노후화된 장비 지급, 장시간 노동 등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러니까 불공정 인사와 성진적 제외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무 형태에서의 무리한 진압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대로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그 소방노조 출범할 때 한 이야기거든. 그렇죠. 예. 참. 어쨌든 좀 저는 이 소방관 노동조합이 이런 일 우리 그잖아 우리 배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언을 했지만 작년 사태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게 없으면 배 선생이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그렇죠. 그냥 쌩 까버리면 무력화되잖아요. 저는 소방관 노조가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안 되면 스톱해야 돼. 무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안타까운 이 목숨을 잃은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떠들고 더 시끄럽게 합시다. 네. 예. 다음, 두 번째 얘기 좀 합시다. 두 번째 얘기 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제 경찰에 대한 문제점들은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그 스포츠 센터의 그 살해 사건에서의 경찰의 초기 대응의 미비 이런 문제를 또 짚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7일이죠. 어제죠. 어제도 그 전북 경찰청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작년 4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몇 개월이야. 9개월이 지나서 입장문을 낸 게 있어요. 입장문을 낸 건 뭐냐면 작년 4월에 부산역에서 나름대로 무슨 강력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산역에서 일반 시민들을 무고하게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심하게. 심지어는 이 폭행하는 이 양상 자체가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누르면서 그렇죠. 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어버린 거 아니야. 이런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조금 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강력 사건의 피해자를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출동해 있는 게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이 사람을 용의자로 오인해 가지고 그냥 뭐 목을 누르고 뭐 근데 그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라든가 이게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9개월이 지난 지금 왜 논란이 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논란을 그 피해자분도 예. 아니 그럴 수 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때. 그러니까 오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경찰 고생하니까 예.
오인해 갖고 뭐 이제 그러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뭐 조치를 취해 주면은 뭐 피해 방지 왜냐하면 전치 사주에 뭐. 정신불안까지 진료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해서 문제 안 삼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전북 경찰 애들이 하는 짓이 그냥 법대로 해라. 뭐 민사소송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이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절차적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 지금 이제 전북 경찰에서 예. 깐 거죠 말하자면. 그러게 뭐 이건 뭐 아니 일단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안 하고 물론 이게 아주 그 뭐 상황 자체가 역동적으로 굴러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과정 자체가 잘 못 챙길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일단 그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해 당사자 한 말이 뭐냐면 경찰인 줄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고지를 안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사복 입었을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목을 누르고 폭행을 하고 뭐 이렇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까지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조폭들이나 약간 정신 이상자들한테 당하는 걸로 생각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조폭들의 어떤 상황을 진압할 때 급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딱 혼자였었고 최소한 이 경찰들은 5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바빠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힐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변명이죠. 그리고 초기에 제압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압이 돼서 이 사람이 넘어진 상태에서 우르르 예. 가서 이제 누르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분을 안 밝힐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당연히 정식 절차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제압한 후에는 본인이 전북경찰청의 어느 형사들인데 당신을 이렇게 체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깡패들인지 조폭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력계 형사하고 조폭의 네. 종이 한 장 차이가 있다. 그렇죠. 약간 뭐 그런 건 의미에 약간 이건 농담스러운 하는 말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그 구분이 되나 진짜 그렇죠. 신원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절차적인 체포할 때 절차적인 거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경찰들도.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때 신분을 어떻게 밝히는가에 대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거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CC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발로 밟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 정확한 체포술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 발로 밟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보복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형사애들이 그냥 저기 범인 유사한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제압해서 이렇게 되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나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의 신분을 안 밝혔는지 알 것 같아요. 왜? 분명히 걔 아니야라고 뒤에서 했을 거예요. 했는데 딱 보니까 아닌 느낌이 거야. 쏴한 거야. 왜냐하면 딴 애는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 조용히 해. 지금 이거를 밝히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한 상태에서 조용히 그냥 넘어가려고. 제가 판단한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그럴 경우는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응. 제가 일할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데도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참애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조용히 그냥 조용히.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경찰들이 무서우니까 맞았어도 그냥 치료비 좀 물어주면 문제 삼지 않는 게 보통 그랬었거든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전북 경찰청 같은 경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한참 뒤에 밝혔죠. 지금 9개월 만에 지금 밝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정당한 뭐 공무집행 과정에서 아니었다.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퉁치고 이 과정에서 내부에서 어떤 불법성 절차성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감찰 과정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경찰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무슨 문제가 됐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봐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 저 범인 체포에다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죠. 즉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고한 사람한테 위해를 가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안 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안 하니까 책임도 안 지고 평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현장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에 대한 그 능력을 개발을 안 시키는 거고 어떻게 체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개발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엄격하게 어떻게 돼야 되는 매뉴얼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평가가 되면은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훈련된 방식으로 하겠죠. 그게 평가가 없으니까 계속 허접하고 초동적인 방법으로 계속 헛바뀌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도 무조건 뭐 100% 맞는 말씀인데 약간 이렇게 분위기에 쏘한 게 뭐냐면 우리 누구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난번 층간소음 살인 사건 때의 여경 문제,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에서의 초기 대응에서의 미비,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예민해. 그러니까 뭐 초기 대응에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잡을 범인을 못 잡거나 오히려 이 범인 행동이 과잉되는 것들이 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무력한 대응. 또 여기 이제 여자 문제 나오잖아요. 여경 그렇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네에 그냥 호떡지 불이 나. 그렇죠. 근데 이런 과잉 행동 정반대잖아요. 초기 대응의 미비가 아니라 초기 대응의 오바지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폭행하고 이건 쉽게 말하면 공권력 남용이잖아요. 남용이죠. 남용이고 독직 폭행이 이렇게까지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너그럽고 그냥 그럴 수 있고 봐줘야 된다는 그런 식의 강하죠. 근데 이 멘탈리티가 뭔지가 자꾸 나는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경찰 행정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미흡한 것도 문제고 과잉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고 돈을 들이고 신경을 쓰고 언론도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거에 대한 거는 조지는데 과잉인 것은 안 조지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과정을 그런 심리적 분위기를 틈타서 아까 이번 얘기는 정당한 공무집행 망이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 시켜 나가고 그게 최근에 그 뭐 경찰에서의 그 뭐 경찰관 면책권 자체를 확대해 달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약간 용인해 주는 뭔가 이 사회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뭐 그 여경 이런 건 그때 뭐 여경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로 그냥 쭉 나가고 초기 대응 미비에 대해서는 질타는 따끔하게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이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 경찰관 수뇌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악용하고 있는 상황. 악용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경찰 수뇌부 애들은 지들 권력욕에 사로잡힌 애들이지 실제로 시민에 관련된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경찰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가를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생각을 못 하고 권력 확대만 요구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매뉴얼 여기 나왔지만 아까 소방 노조도 이 현장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경찰 같은 경우도 초기 대응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매뉴얼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물론 그 매뉴얼에 근거해서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에 근거하더라도 상황 자체는 유동적이고 우연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기본에 튼튼했을 경우에 대응을 하다가 벌어지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오차라든가 뭐라고 하죠 시행착오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또 그 자체를 평가하면서 잘못한 것 이것도 바꿔 나가면서 매뉴얼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매뉴얼 자체가 일단 미비하고 매뉴얼에 대한 숙지도 안 돼 있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숙제를 안 해놓고 나서 무조건 면책을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돈이 많이 들고 또 이제
감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권당에서 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검찰 때려잡느라고 경찰의 권한을 올려주는 분위기라는 걸 또 읽고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 경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의 행정, 그거는 뭐 저기 누구야 이승만 때의 그렇죠. 땅벌 때, 박정희 때의 중앙정보부도 사실 비밀 경찰이에요. 그렇죠. 전두환 때의 보안사, 이것도 군발이의 비밀 경찰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권력의 수족이 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개혁도 있어야 되지만 경찰의 권한, 철저하게 시민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 지금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하는 소방관들의 소방 행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 합리적인 형태의 평가가 돼서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확대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좀 무력하다. 욕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방 노조 같은 경우도 힘을 가져야 되고 경찰 같은 경우도 경찰 내 하위직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좀 있으면서 나와야지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자기들도 현장을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경찰 이야기 하나 더 합시다. 또 있나요? 최근에 그 마포에서 벌어진 사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사건. 그래서 저기 동기생의 하나를 그냥 감금 시켜서 그냥 뭐 거의 했던 사건은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그 가해자들이 징역 30년을 맞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았는데 또 하나가 마포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에 대해서 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일명 황혜진 씨 사건.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이름을 공개했고 예. 널리 알려달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혜진 씨 사건. 그 황혜진 사건은 그러니까 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죠. 그렇죠. 그게 지금 7년으로 나왔죠. 단순 상해치사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죠. 물론 그런 생각은 있죠. 저도 예를 들면 아까 그 뭐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사건과 같은 유형이나 이게 어떤 목적의 시선을 가진 완전 고의적인 살인행위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과정이 또 석연치 않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신고할 때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스포츠 센터에 애가 신고했을 때도 술 먹고 자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짓말로 대충 그런 한 거 거죠. 넘어갔듯이 그렇죠. 이 황희진 씨 같은 경우도 쓰러져서 신고했는데 얘도 약간 술 먹은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문제가 더 악화된 거 아니에요 그때. 악화됐고 그걸 수사해야 되는 경찰 놈들이 이것도 경찰 놈들인 거죠. 네, 님들이 아니라 그걸로 그냥 처리해 갖고 황혜진 사건도 그냥 대충 그냥 뭐 상해 사건. 그렇죠. 왜냐하면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병원에 3주 동안 뇌사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네. 대충 뭐 연인끼리의 뭐 폭력 뭐 이런 사건으로 해서 수사도 거의 안 되는 데다가 근데 그 뒤에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CCTV를 까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서 그 뒤에나 이제 그 가해자가 구속되는.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애들은 수사할 의지도 없었고 그걸 정확히 볼 생각도 없었고. 뭐야 지금 그런 거 지금 스포츠 센터는 초기 대응 그렇죠. 위협. 네. 부산역 그거 시민 폭행은 공권 등 남용의 오바. 이건 또 뭐야 뭐 이거는 뭐 그냥 수사 의지 없음? 의지 없음이죠. 그냥 단순히 교제살인, 교제폭력이라고 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지가 떨어져서 둘이 그냥 뭐 다투다가 뭐 팼겠지 이런 걸로 끝나는. 근데 결국은 CCTV를 다 보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쓰러진 피해자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쪽 끌고 저쪽 끌고 엘리베이터 왔다 하고 그리고 뭐 죽을 정도로 막 머리를 대고. 근데 그래갖고 술 취해가지고 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거의 신고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재판 중에 판사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거의 재판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교제하는 과정에서의 다툼 상황에서 우발적인 상황에 의한 그거고 뭐 고의성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고 늘 하는 소리. 해서 7년 상해치사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과정 자체를 뭔가 이 좀 이렇게
알리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보다는 오히려 그 피해자가 황현 씨 유족들이 네. 오히려 더 많이 노력을 한 거라면서요. 훨씬 더 많이 했고 CCTV도 적극적으로 깎고 여론에서 환기시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만약에 그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사건은 그냥 상해치사도 아니고 한 뭐 집행유예 나올 거면 집행유예 대충 이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판사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런 여론에 환기가 안 됐으면은 실제로는 그리고 그 CCTV를 판사에도 봤을 거잖아요. 저는 사실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봤다고 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따위로 그 재판할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머리밖에 안 되는 애들이 판사라고 하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뭐 지금 이 재판도 1심에서 3번밖에 안 했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재판을 3번밖에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라고 하니까 한 번은 선고를 끄고 상고는 빼고 선고 빼고 선고 포함해 3번이죠. 그러면 증거 뭐 이렇게 처음에 재판 개시 계시고 하나 하고 본심은 하나밖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채택을 거의 안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위로 재판을 하고 나서 이게 무슨 재판이냐 이런 거죠. 근데 왜 그랬냐를 따지면 경찰 애들도 의지가 없었고 검사에도 사실은 계속 공소장 변경해달라 살인죄로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상해치도록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도 문제, 검찰에도 문제, 판사도 문제, 총체적인 문제죠. 이런 형태의 잔혹한 살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 잔혹함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아까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약간 이거는 잔혹에다가 선정성에다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엽기성까지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약간 눈을 돌려. 그러지 않을 때는 조용히 묻어가. 이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걱정이. 폭력에 둔감해지면은 예. 사회가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CCTV에 황현희 씨 그 맞는 장면을 보세요. 그게 어떻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거의 뭐 죽으라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폭행이 확인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그건 죽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망이 이렇게 됐으니까 CCTV 다 까고 그래서 그런 확인이 되는 것이지. 이미 그런 교제 과정에서 교제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약간 다발성 수인 났더라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모른다고 그런 일은 없었고 이번에 우연하게 한번 발생한 거다. 이렇게 판사가 보는 거야. 판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도 그걸 추적 조사할 의지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형태의 형사 사건에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죄는 범죄 전문가한테 얘들이 다 이 법률 전문가들로서 실제로는 이런 폭력에 감성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또 제가 가장 의심하는 거는 검사나 판사는 이런 피고인들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데 수임료가 높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걱정스러운 겁니다. 폭력에 너무 무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가해자를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지만이 아니 경찰 폭력도 별로 뭐 처벌도 안 하는데 무슨 해야지만이 사회가 폭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폭력을 그냥 그럴 수 있어. 우발적으로 그냥 그럴 수 있지라는 걸로 넘어가면은 이런 폭력을 그냥 용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드러나는 폭력은 이런 사건 사고가 드러날 때만 있지만 우리 사회의 폭력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눈에 안 드러나는 왜냐하면 폭력이 용인된 사회. 그게 뭐 코로나만 그러니까 전염되고 확산되나 폭력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어떤 그런 사회의 양들도 전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폭력의 사회 총량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 중에 또 사건화되지 않는 양이 드러난다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제가 더 걱정하는 게 이 황혜진 법이라는 걸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 여성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정춘숙부터 권인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공약을 이렇게 내놓는 거 보니까 수준이 너무 처참하고 허접해 갖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냥 언론에 기사 주는 정도의 정도, 그러니까 뭐 피해자 보호 정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도 여당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애들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예. 야당에 있는 윤석열 그쪽에 있는 국민의힘의 그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격하지만은 실제로 본인들의 공약도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있어요. 왜냐? 왜 외면하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뭐 페미 논쟁으로 갈까봐 아주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이미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소수자에 대한 폭력 범죄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최근 5년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 교제폭력 유형별 건수 입건 현황에 따르면 5년이에요. 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 감금 협박, 성폭력 등 그러니까 교제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47,000건이라고 들어요. 5년간입니까? 하루 평균 26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5년간이면 1년에 한 10,000건이 넘는 10,000건 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26건인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하루에 365 곱하기 하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구속된 인원은 그러니까 구속 처벌. 이번 마포 오피스텔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구속을 구속이 안 안 시켰다가 됐- 예,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속된 건이 아까 그 3만 건 중에서 한 4%? 2,000건이란 거예요. 2,000건. 거의 구속이 안 돼요. 그냥 왜 그러느냐? 그냥 뭐 연인끼리 그럴 수 있지 뭐라고 하는 되게 안이한 생각. 근데 그 안이한 생각이 결국은 살인이나 학대나 감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뭐 법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회의 폭력의 총량을 줄이는데 당신들의 역할이 있다. 그게 안전사회라는 거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고요. 그렇죠. 이은주 우리 이은주 뭐죠? 중기동 의원이 그 행자위죠. 예. 예, 이은주 의원이 그래도 좀 아니죠. 그리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무슨 3% TV라는 건 잘 몰랐거든요. 3%. 예. 그게 주식 관련된 경제. 예. 경제의 신 뭐 이렇게 갖고 그분들이 좀 하여튼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는 주제인데 오히려 이런 안전사회, 범죄, 대통령이 우리로 치면 뭐 국방의 최고 국방 지휘관이기도 하지만 치안 문제에서도 최고 사령탑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진단, 대책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자리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요. 예. 잘 됐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시사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마무리 좀. 네, 시사 얘기. 시사 얘기야 뭐 요새는 워낙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한 며칠 사이에 제일 큰 화두는 이재명의 탈모 치료제 근보 공약 이 문제와 보니까 또 어젠가요? 윤석열 한 줄 딱 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뭐 SNS에 올렸다 그랬대요. 예. 기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 이건 이전에도 한번 논란이 되었는데 다시 이게 리바이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탈모 논란이야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탈모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이거 뭐죠? 그 부분 가발도 한번 쓰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저도 몰랐으니까. 그 비용이 비싼가요? 가발? 아니 뭐 그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제는 제가 써보진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약간 이 뭐죠 이거 그 부분가발? 부분 이식. 이식. 이식은 제가 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근데 이식을 했는데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같이 있는 단체에서 아니 우리 저기 정종건 씨는 좀 보니까 좀 그 탈모 그 모발 이식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자기들끼리 이게 뭐 돈을 모아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야. 나보고 하래.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조금씩 모아서 이 탈모 이식을 그러니까 이 모발 이식을 했어요. 이식 수술을 했는데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기 그 뭐라고 하죠? 그 사막을 전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사막은 뭐. 전걸로 만들 수 없고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한 3명이 나는 이 우리 뭐 10,000원 뭐 5만 원씩 좀 도와줬는데 동참할 수 없다. 3명이.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10년 전 이야기야.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저거는 이 질환이나 치료가 아니다. 성형이다. 내가 성형에 돈을 보태줄 수는 없다. 미용에. 미용에 성형과 미용에 아니 치료고 질환이면 우리 같은 동료로서 조금씩 도와주겠는데 성형과 미용에 돈
따집다. 이 이야기가 사실 지금 이 그렇죠. 예. 탈모 논란의 연관이 될 수 핵심이잖아요. 예, 핵심 뉴스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 어쨌든 탈모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 이것도 역시 그런 범죄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 논란은 뭐 아주 뭐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은 그거죠. 다른 희귀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더 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급한데 이것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 물꼬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형의 범주에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라 비만도 있고 그렇죠. 장꺼풀 수술도 있고 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진정한 포퓰리즘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탈모가 되든 비만이 되든 이게 또 약간 질환적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는 지금도 근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성형, 미용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 누가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뭔가 시설과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벌려. 그게 무슨 사회 간접 시설이 되든 하다못해 도로가 되든 이런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회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것의 10분의 1, 100분의 1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당시한테 혜택이 분명히 들어가.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혜택은 모두가 받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보고 특정한 계층이 받는 게 아닌데 특정한 계층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은 수십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표심. 그러니까 수천억이 들어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뭐 당연하듯이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를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쏴주면 바로 그게 표에 도움이 된다는 거다. 그렇죠. 이런데 민감한 게 바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공동의 어떤 무언가를 위한 게 아니라 특정한 계층, 특정한 세대, 특정한 집단에 타겟팅을 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바로 표로 연결된다는 거. 이것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바로 포퓰리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저는 뭐 이런 것도 유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이전에는 이런 형태의 에도 관심을 두는 이재명 여기에 저는 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아니 긍정적으로 하든 부정적으로 하든 그거야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이제 모발에 대한 탈모에 대한 네. 삶의 질도 예. 우리가 살피고 있다. 이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걸 하면서 이분의 정치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중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보 보수 사이에서 뭐 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뭐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스탠스를 중도로 옮긴다고 오는 게 아니다. 이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정책적 혜택 그걸 경험하게 해주면 표가 된다. 그게 대표적으로 성남시에서는 그러니까 무상교복이라거나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식의 정책적 수혜를 받게 되면 우리 편이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거나 뭐 이런 뭐 재난지원금 문제의 문제에서도 정책적 혜택을 은총을 내리면 온다. 이런 철학에 아주 민감하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은 그 성남시나 이런 데서 그런 논쟁이 있었나요? 예? 논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묻혔나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이 기관장 단체장의 권한을 밀어붙인 거고 거기에 반응이 오고 그게 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저는 뭐 탈모 논쟁도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탈모 당사자로서 아무리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어떤 토론하고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데를 화두들이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게 윤석열의 그 여가부 폐지 이야기가 똑같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의제 설정에서 좀 예. 보편성이 떨어진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여가부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가부 폐지 이게 결국 그 윤석열이 이준석의 내용적으로 굴복한 거다, 굴종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거 아니에요. 심지에 영입했다가 아웃시키고, 그러니까 신재를 영입한 거는 이제 페미니즘 또는 친여성, 친페미 표를 좀 땡겨보려고 하다가 이준석은
약간 이대남 안티팸이니까 이거 두 개를 한번 모자이크 해보려고 하다가 사단이 나니까 평시키고 이준석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성가족회 7자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급하긴 급했구나 윤석열이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약간 이게 좀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최근 그 선대위 해체 재편 이 논란이 시작이었잖아요. 이때 입장을 발표할 때 어떤 멘트가 있냐면 사람들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겠다. 맞아요. 그거 들었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소신, 정치인의 소신, 정치인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이대남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겠다. 그게 포퓰리스트 아니에요?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 윤석열도 대충 이제 그렇게 감이 오는 거지. 보니까 이 정치하려니까 뭐 내 소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투항선을 한 것 같고. 원래 그게 이재명은 원래 그렇고. 이재명은 그게 자기 철학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철학은 내재화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윤석열이 약간 이게 뭐 천방지축 완전 좌충우돌 하다가 이제 보니까 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겠다. 보니까 이대남 너희들 이야기 얘가 뭐 폐지지 해줄게. 이거 위험하거든요 아주. 그러면은 여성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여성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이대남이라거나 이 2030의 남성층이 지금 대선 시기에 여론 전체를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예민한 부분들을 끌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거지. 세다는 거지. 이 센 것의 이슈로 더 세다. 이슈 선도력과 이슈 이 변수력이 있다는 거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약간 투항하는 거지 뭐. 거긴 아무래도 이제 세대별, 성별 이제 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뭐 느꼈을 테니까 어쨌든 뭐 잘하고 있어요. 누가 윤석열이. 다 이게 뭐 황희정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이거 당연하죠. 뭐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이 이전까지는 설렁설렁했잖아요. 예. 열심히 해야죠. 똥줄 타게 해야지. 이거 당연히 그 이재명도 똥줄 타게 해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그냥 대충 지지율 높으니까 설렁설렁하는 그런 게으름이 용납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토론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게 심상정 후보는 또 뭐 여성가족부, 뭐 성평등부 강화 또 한마디 더 했더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붙어야죠. 그래야지 뭐가 뭐 결론이라도 나든 뭐라든 하는 거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 안 되지. 그건 좋아. 제가 봐도 그래. 거기서 쟁점 형성하고 그럼요. 한번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 논란이 될 때 약간 비껴서기했거든. 비껴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탈모 논란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그동안에 비급여되었던 것들을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옆으로 비껴가고. 이게 신장식의 논리죠. 신장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몰라요. 그분이 뭘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왜 비껴치기의 방법론으로서 그렇게 갔다는 그 논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이재명의 탈모 치료제 근보 적용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껴치기 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로 대충 약간 그러니까. 옆으로 가고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뭐 성평등부 여가부 강화 이렇게 정면 정선을 긋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약간 양쪽에 대해서 모두 이 각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포지셔닝을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손을 긋는 거 괜찮아. 그럼 이재명하고 손을 그어야지 분명히 그런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심상정 후보의 약간 이 제자리표 5% 전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의 요인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박스권에 갇혔다는 의미도 아니고 어떤 때는 2%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한 4% 나오던 지지율이 2%?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돌파 못하는 건 분명히 심상정의 한계다. 근데 그 한계를 지금 한계 이유를 우리 편집장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형성시키지 못하면은 당연히 그걸 돌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센 놈하고 붙어야지. 그 센 놈 중에는 이재명이 센 놈이면 이재명하고 붙어서 쟁점을 형성해서 가고 윤석열하고 붙어서 가고 지들끼리 붙을 때 붙고 이렇게 해야지 선거라는 것이 되는 거지. 그냥
지금 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그건 뭐 의미가 아니, 없지. 나는 몰랐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 탈모 관련돼서 이준석이 뭐라고 멘트를 했더만 뭐라고 멘트했냐면 우리도 그 검토해봤다. 탈모 관련돼서 이제 이거나 이게 예민하고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니까 검토해봤는데 적어도 이게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것을 메인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다. 이게 정면을 붙는 거지 오히려. 그렇죠. 예. 그 심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비껴간 거라는 의미에서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고요. 적어도 모든 선거가 다 약간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약간 포퓰리즘적 이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렇죠. 유권자가 제일 무서울 때니까 그렇죠. 유권자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의 생리입니다. 그건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구청장 선거든 다 그런 거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그래도 덜 민감한 게 대통령 선거인데 예, 왜냐하면 그래도 국가와 사회 전체의 비전과 그렇죠. 예. 미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 컨센서스에서 저는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약간 뭐 세상 모든 게 다 걱정이 되고 있네요. 예. 그게 이제 탈이념 같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예. 아니 뭐 탈이념은 좋지만 그게 꼭 포퓰리스트로 가는 건 의미는 아니죠. 이념과 포퓰리스트를 또 대당시킬 필요는 없죠. 예. 정반대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탈모를 둘러싸고 지금 이게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건 뭔가 약간 오작동 이상 신호의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의 이가부 폐지와 앞서 얘기했던 국민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얘기를 해줄게. 그렇죠.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줄게라고 하는 그 멘탈 또 위험한 어떤 신호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 예. 이재명의 지지율이 그 모발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변했는가 봐야죠. 그게 이제 다음 봐야지. 주 여론조사에 두 가지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팀, 국힘 팀이 일단 봉합을 하고 대구 정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추락하는 윤석열의 지지율, 그다음에 갑자기 로또 급등하고 있는 떡상하고 있는 안철수 지지율에 어떤 변수를 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이제 탈모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이슈 먹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 윤석열 지금 완전히 지금 하여튼 자중질환에 그 헛발질을 하고 있고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하고 지지율 격차는 벌어지고는 있지만 이재명이 40%를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30% 박스권을 뛰어넘고 있지 못하다. 이유가 뭘까? 왜 여기서 지금 다 잘못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있고 여기에서의 변수들은 안철수의 떡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이재명에게는 40%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하여튼 30% 중후반대의 그 박스권을 뛰어넘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좀 반영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확인을 좀 득점을 해야겠죠. 못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재명의 숙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숙제를 네. 포퓰리스트 쪽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이재명 쪽 브레인들의 얘기인데 이재명의 입장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편집장도 그렇고 그건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예. 이게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예.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확실히 오차 범위 밖 그러니까 좀 의미 있게 늘지 않으면 이거는 또 헤맬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도 요동치고는 있지만 앞으로 남은 이제 6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안 남은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이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도 다 내포하고 있다. 왜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 탈모 못지않게 훅 들어간 게 먹히면 또 요동을 칠 거고 아까 윤석열의 이가부 폐지가 또 먹힌다. 이러면 또 변수가 생길 거고 자꾸 이런 걸 찾게 되는 남은 60일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와 비슷한 거 말고 이제 세종시 이전 노무현 대통령 했던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그 지지율에. 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급이 아닌. 그게 뭐 예를 들면 충청권 자체 그게 국가 전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충청권에 대한 약간 이제 이 소구력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국가 전체의 비전과 관련된 측면이면서 특정한 어떤 집단과 지역의 소구력을 가지는 것은 그건 선거가 가지고 있는 저는 불가분한 속성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데 국가 전체의 비전 이런 건 생략된 상태에서의 특정한 집단, 지역, 세대에 대한 소구력 경쟁으로 가는 것은 약간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예, 하여튼 뭐 또 오늘 우리 1시간 넘었으니까 이제 점심 때가 다가오니까 첫 방송 2020년 첫 방송은 대충 인도 마무리를 하고요. 좀 인사와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또 가서 기술자로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오늘 날이 그렇게 오늘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면은 사실 산책이라도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무래도 뭐 조금 더 가겠죠. 예,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